율은 보시면요, 먼저 크기에 따라서 잔골재하고 굵은 골재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이 잔골재의 공국률이 30에서 45고 굵은 골재는 35에서 4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국률이 나왔으니까 그 공국률 나오는 공식,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여기 뭐 있어요? 공국률 구하는 공식이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 풀면 이렇게 식으로 좀 수업을 하는데, 이제 생각날 때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1 마이너스 진비중분의 가비중 가로 닫고 곱하기 비중 곱하기 1 마이너스 진비중분의 가비중 가로 닫고 곱하기 비중, 이거죠. 네. 골재는 뭐 이런 거 골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중에 의한 구분도 별표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경량골재는 2.5 이하, 보통골재는 2.5에서 2.65, 중량골재는 2.7 이상.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나오고 또 계속 세부적으로 나오는데, 요것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잔골재 단위 무게는 1450에서 1700, 굵은 골재의 단위 무게는 1550에서 1850, 잔골재와 굵은 골재 혼합은 1760에서 2000. 요 세 개가 사실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 잔골재의 단위 무게만 나왔어요. 그래서 뭐 다 외우시면 좋겠지만 외우시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방은 외우십시오. 잔골재의 단위 무게만 외우십시오. 1450에서 1700이 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풍부치 공포에서 굵은 골재의 최대 입경은 15mm.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교재 아마 없을 수도 있는데 이걸 좀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네. 굵은 골재의 최대 입경은 15mm 이하.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공법에서 굵은 골재의 최대 입경은 15mm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골재 단위 무게 1450에서 1700하고, 그 다음에 요 15mm 이하, 요 두 개만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이거는 생략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재는 좀, 이건 필답에서도 잘 나옵니다. 필답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 나오냐면, 요 비중에 의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공국률, 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그래서 골재는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공국률까지 공식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멘트의 주 원료는 석회석, 점토, 슬래그. 요 부분은 좀 밑줄을 쳐주십시오. 세 가지가 시멘트의 주 원료: 석회석, 점토, 슬래그. 보통 비중은 3.1에 3.1이고 단위 무게는 1500km. 넘어가시고, 분말도. 시멘트는 분말도가 높을수록 수화 작용이 빨라 초기 강도가 높고 강도 증진도 빠르나 수축률이 커지고 내구성이 약해지기 쉽다. 그러니까 분말도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가루 반죽도 하면 잘 갈면 어쩌게요? 굉장히 입자가 가늘어 가지고 수화 작용, 굳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잘 입자가 가느니까 아무래도 더 빨리 굳어지겠죠. 그래서 빨리 초기에 강도가 높아지고 강도 증진도 빠르나 수축률이 커지고 싶고 내구성이 약해지기 쉽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제 반대, 분말도가 낮으면 반대겠죠. 수화작용이 늦어지고 초기 강도는 낮고 강도 증진도 늦어진다.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화, 저장 중에 공기와 접촉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경미한 수화작용을 일으키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응결이 늦어지거나 강도가 저하된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하고 닿으면 시멘트가 굳어지기 때문에 공기를 차단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시멘트 보관 방법, 이거는 이제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필기에서 보관 방법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숫자에 좀 민감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바닥은 지면에서 30cm 이상, 이 30에다가 밑줄을 쳐주시고, 지붕은 비가 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벽이나 천장은
기밀한다. 왜냐하면 공기가 들락날락하면 굳어지기 때문에 창고 주위 배수도랑을 두고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출입구는 채광창 이하의 환기창은 두지 않고, 반입구와 반출구를 따로 두어 먼저 쌓는 것부터 사용하고, 시멘트 쌓기 높이는 13포, 요것도 밑줄 쳐주셨죠. 13포나 장기간은 7포. 보통 13포인데 장기간 쌓을 때는 7포. 그 다음에 보관은 1세제곱미터당 30에서 35포. 네. 그래서 보통 요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틀린 것은 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요 숫자를 좀 주의해서 외워두시고, 나머지는 뭐 상식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종류와 특성. 이건 여러분들이 좀 특징만 외우시면 돼요, 각각. 이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그냥 보통 시멘트. 보통 80% 차지하고,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입니다. 보통이 있고, 조강은 조강. 빨리 굳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빨리 굳어진다. 그래서 급경성을 갖고 단기에 높은 강조를 내며 수밀성이 좋아 겨울이나 수중 공사에 적합하다. 그러니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빨리 굳어지기 때문에 어때요? 조기에 강도를 높거나 수밀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방수가 잘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포 입자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방수 작용이 좋다. 그래서 겨울이나 수중 공사에 적합하다. 이제 가끔씩 뭐 콘크리트 보면 비가 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밀성이 좋고 조기에 강도를 내기 때문에 이 겨울이나 수중 공사에다가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보통 겨울에 공사를 하면, 건물을 지으면 잘 안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비가 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조강 포틀랜드 쓰면 겨울에 공사를 하더라도 뭐 비가 새지 않는다.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는 요 조강하고 보통하고 중간 당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크게 뭐 중요하지 않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여기가 지금 백색 있죠. 백색이기 때문에 도장, 그러니까 미관을 요하는 시멘트라 생각하시면 돼요. 미관. 그래서 건축물의 도장, 인조 대리석, 가공품, 채광용. 그래서 좀 미관을 꾸미는 시멘트가 이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화장실에 그 세멘 앉은 데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죠. 고로 시멘트. 이 고로 시멘트는 뭐냐면 해수나 하수 등 내식성이 크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기름이나 오수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오수가 있기 때문에 금방 부식이 잘 돼요. 근데 이 고로 시멘트는 내식성이 큽니다. 잘 부식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로 시멘트는 내식성 크다. 밑줄을 쳐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름 같은 경우도 쉽게 부식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오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내식성이 크기 때문에 기름이나 오수로 구축에 적합한 시멘트가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도 이 실리카 시멘트나 플라이 애쉬 시멘트는 그냥 같이 한꺼번에 싸잡아서 어떤 특징이냐면 화학적 저항성이 커서 특수 목적에 사용한다. 그냥 이것만 외워두시면 돼요. 실리카나 플라이 애쉬. 그래서 어떤 화학적인 특성의 커서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게 뭐냐? 실리카, 플라이 애쉬. 그 두 개 싸잡아 세우시고, 고로 시멘트는 내식성, 백색 그 포틀랜드 시멘트는 건축물의 도장, 인조 대리석, 이런 좀 미관을 요하는 공사나, 조강은 빨리 굳어지고 수밀성이 좋기 때문에 겨울이나 수중 공사,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에 혼화 재료가 있는데, 이 혼화 재료는 여러분들이 포졸란, 플라이 애쉬도 혼화제고, 그 밑에 또 A, 이것도 혼화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위에 있는 혼화제, 그러니까 포졸란이나 플라이 애쉬는 부피가 콘크리트 배합할 때 계산이 돼요.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뒤에
A2 응결 경화 촉진 지연대 방수제는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콘크리트 배합 계산에서 무시든 첫 번째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콘크리트 배합 계산할 때 계산되는 거 또는 배합 계산할 때 용량을 무시하는 거, 요 두 개 혼화제를 첫 번째 구분해서 외워주셔야 되고, 그래서 뭐예요? 요 포졸라인이나 플라이 애쉬는 뭡니까?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계산된다. 요걸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은 굳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하거든요. 포졸라인이나 플라이 애쉬 보시면 뭐 수밀성이나 내구성, 강도 등을 높이고 수화열을 저하시킨다. 이 수화열이라는 것은 이제 굳어질 때 열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저하시키고, 응결 경화는 느리지만 장기 강도 증가. 플라이 애쉬도 마찬가지로 혼합량이 증가하면 응결 시간이 길어져서 조기 강도는 낮으나 수화열이 감소되므로 장기 강도가 커지고 수밀성이 커지며 단위 수량도 줄일 수 있다. 굳이 내용은 외우실 필요 없고, 그냥 이 두 가지는 콘크리트 배합할 때 포함된다. 이걸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혼화제는 어때요? 빼지는 거죠. 빼지는 거. 배합 계산할 때 이제 무시되는 거. 먼저 A2제, 기포를 균등하게 분포하며 콘크리트 작업 능률을 향상으로 내구성, 수밀성 증진, 겨울청 동해 작용, 동해 저항성 증진의 역할하고, 응결 경화 촉진제, 수화열 발생으로 수화 반응을 촉진하며 조기 강도를 낸다. 여기다가 이 염화칼슘을 혹시 좀 없으면 적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응결 경화 촉진제는 뭐가 있냐? 염화칼슘. 응결 경화 촉진제는 이제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염화칼슘을 사용하면 조기에 강도를 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지연제는 그 반대로 이제 이 수화 반응을 지연시켜서 응결 시간을 길게 하는 것. 방수제는 방수를 증가하는 게 방수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외워두시고, 플라이 애쉬 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플라이 애쉬인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봤는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는 시멘트 모래 자갈에다 밑줄을 쳐주십시오. 시멘트 모래 자갈을 골고루 섞어서 굳히는 게 콘크리트죠. 예, 콘크리트 장점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무래도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크기나 모양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조물을 만들기 용이하죠. 이제 뭐 거푸집만 짜면 크기나 모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만들 수 있고, 압축 강도가 굉장히 좀 셉니다. 이거는 필요 임의 강도를 자유롭게 얻을 수 있다. 어떤 이제 강도를 어떤 여러 가지 첨가물을 통해서 강도를 높일 수 있고 낮출 수도 있겠죠. 내화성, 차음성, 내구성, 내진성 등이 양호하다. 불이나 차음성, 내구성, 내진성이 양호하다. 값이 싸고 유지비가 들지 않고 역학적인 결점은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보충 또는 개선이 가능하다. 콘크리트, 지금 이거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먼저 철을 깔고 그 위에 콘크리트를 붓는 모습이고, 단점도 밑줄을 쳐주십시오. 먼저 무겁고 건조 숙성이 있어 균열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균열간 건물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압축 강도에 비해 인장 강도와 힘 강도가 약하다. 이제 인장 강도하고 힘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잠깐 그림을 보시면 이런 뭐 콘크리트가 있다면요, 압축 강도는 이제 위에서 누르는 힘은 굉장히 잘 부서지지 않습니다. 근데 힘 강도는 이렇게 그 반대로 이렇게 밖으로 잡아 당겼을 때 깨지는 성질, 이렇게 또 휘어지는 그게 굉장히 깨지기 쉽죠. 그래서 뭐 이제 철근을 이렇게 넣죠. 그래서 압축 강도는 세지만 인장이나 힘 강도가 약하고 재생이 어렵고 개수 철것이 파괴가 곤란하고 돈도 많이 들죠. 경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공 일수가 길다. 굳어지는데 보통 30일 걸립니다. 콘크리트 배합비는 보통 콘크리트 배합비는 136, 철근은 124. 요 별표를 좀 쳐주십시오. 시멘트 모래 자갈 순서로 보통 콘크리트는 136, 철근은 124. 그 다음에 워커빌리티,
반죽 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의 정도 및 재료 분리 저항성 정도로 굳지 않는 콘크리트 품질을 판정하는 필수 조건. 그러니까 워커빌리티, 워커가 우리가 영어로 일이란 말이에요. 일. 그러니까 일을 쉽냐 어렵냐, 작업의 난이도 정도에 따라서 이 콘크리트를 이제 워커빌리티, 일이 쉽다 어렵다 요거를 판별하는 게 워커빌리티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고, 양생은 콘크리트에 충분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를 두어 유효한 응력을 가하지 않고, 이제 굳어지는 게 양생이라고 하고, 양생은 7일 정도 나타나고요. 밑줄 7일 밑줄을 주시고 28일 밑줄을 쳐주십시오. 28일 정도 지나면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콘크리트는 7일,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는 3일 동안 습윤 양생 기간. 습윤 양생 기간은 이제 물을 뿌려주죠. 이렇게 너무 쫙쫙 갈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기간이 보통은 7일, 조강은 3일이 되겠습니다. 물 시멘트비는 별표를 쳐주십시오. 이거는 단위 시멘트량분의 단위 수량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이제 사방공사의 식생재료. 먼저 초목류. 초목류는 이제 풀입니다. 풀. 여기서는 이제 재래 초종하고 도입 초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재래 초종하고 도입 초종을 구분하는 문제가 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뭐 세류, 콩과식물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재래 초종과 도입 초종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먼저 세류 읽어보겠습니다. 새, 솔새, 개솔새, 잔디, 참억새, 기름새. 콩과식물은 비수리, 칡, 차풀, 매듭풀. 이제 재래 초종은 그 우리나라의 어떤 토종, 토속 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도입 초종은 이제 외국에서 도입된 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겨이삭, 단연생 호밀풀, 왕포화풀, 켄터키 개미털, 능수기 연풀, 큰 조합이새, 오리새. 어때요? 그 발음이 좀 꼬여지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굳이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혀가 좀 꼬여진다. 아, 그럼 이거는 외래 초종이다. 근데 오리새는 좀 안 그래. 나머지는 전부 다 어때요? 붉은 겨이삭, 단연생 호밀풀. 어때? 혈이 좀 꼬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본류, 교목 및 관목. 리기다 소나무, 해송, 물오리, 아카시나무, 해양목, 병꽃, 쌀이, 쪽제비쌀이, 졸참나무, 눈양나무. 덩굴식물은 담쟁이, 덩굴, 칡, 줄, 사철, 마삭절.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되고. 한번 참고적으로 제가 재래 초종 사진만 넣어봤습니다. 개솔새, 기름새, 풀 이름인데 기름새, 솔새, 참억새. 이거는 먹새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비수리. 요 비수리가 뭐 시골 어르신들은 야광몬인가? 해가지고 뭐 정력에 좋다고, 이 풀이. 그래서 어르신들, 시골 어르신들은 다 알더라고요. 그 다음에 칡, 뭐 차풀, 이게 지금 매듭풀. 네, 참고적으로 어떻게 외울 수는 없겠죠. 나무도 외울 수 없는데 어떻게 풀 이름까지 저희가 외우겠습니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때는 이제 잔디입니다. 때는 3비탈의 안정과 녹화를 위한 선대 붙이기, 성토 비탈면에 줄대 다지기, 때단 쌓기, 평대 붙이기, 떼수로 공사에 사용된다. 크기에 따라 대형 때 40, 25, 3과 소형 때 33, 20 곱하기 3cm. 요 대형 때하고 소형 때 있죠? 요거를 좀 밑줄을 쳐주셔야 돼요. 대형 때 크기가 40 곱하기 25 곱하기 3. 3은 똑같기 때문에 40, 25. 소형 때는 33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33 곱하기 20. 요거 수치를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턴때는 흙을 털어버린 때가 턴때고, 흙때는 흙이 붙어있는 때, 뜬때는 온때, 네모난 그 때가 뜬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때 붙이기에 사용하고, 이것을 반으로 나누면 반때, 줄때 붙이기에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녹화용 피복 자재. 이제 때 대신에 녹화용 피복 자재로 식생반이 있습니다. 식생반. 유기질 토양이나 비료, 토양 계량제, 종자 등을 섞어 만들며 녹화가 빠르고 종자의 배합이 자유로워 자연생 때 대용으로 많이 쓰인다. 이제 식생반. 토양이나 비료, 토양 계량제 종자를 넣어가지고 이 비탈 사면에 덮어주면 종자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녹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식생반. 그 다음에 식생자루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망으로 된 자루에 비료나 미량요소, 종자를 섞어서 사면꽂이에 붙여주는 것. 그래서 굳이 시험 문제는 이 식생반이나 식생자루를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고, 이 때 대용 대품이 뭐가 있냐? 뭐가 있어요? 제목만 외우시면 돼요.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식생매트. 요 제목만 외우시면 됩니다. 거의 내용은 비슷해요. 식생대도 종자, 비료를 장착한 피복 재료로 가볍고 취급이 간편하지만 침식이 발생하기 쉬워서 토양이 풍부하고 완만한 사면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며 급경사지, 경질토, 사력제는 부적합하다. 뭐 세부 내용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식생매트도 종자, 비료, 보수제, 토양 계량제, 비료 주머니 또는 인공 객토를 장착한 매트의 모양의 피복 재료로 사면 전체에 앵커 등으로 고정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녹화용 피복 자재가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식생반, 식생자루, 식생대, 식생매트. 때 대용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방 기초공사에서 직접 기초하고 깊은 기초가 먼저 있습니다. 얕은 기초로 하고 직접 기초라고 하고 깊은 기초. 먼저 차이점 보시면, 깊은 기초는 보시면 상부의 토층이 연약해서 말뚝, 피어 등으로 깊은 곳에 있는 지지층에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기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깊은 기초. 지금 여기 보시면 집안이 단단한 곳은 그냥 어때요? 얇은 기초로 하면 되겠지만, 집안이 연약하면 이게 꺼지기 때문에 말뚝 같은 걸 어때요? 박아주는 게 깊은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먼저 차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제 케이슨 기초가 가끔씩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사각형 틀을 넣어가지고 뭐 물을 빼내면서 이제 수중 다리, 그 예를 들면 그 다리를 만들 때 그 밑에 다리에 콘크리트를 부숴야 되는데, 물을 빼내면서 이제 콘크리트를 붓는 게 케이슨 기초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이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먼저 이 직접 기초하고 말뚝 기초는 요 그림으로 아마 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직접 기초하고 깊은 기초, 말뚝 기초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직접 기초에서 확대 기초하고 전면 기초가 나옵니다. 이거는 좀 별표를 쳐주세요. 먼저 확대 기초는 상부 구조의 하중을 확대하여 직접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 이거는 제가 그림으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제 말로 하면 좀, 이제 예를 들면 그 확대 기초라는 건 우리가 그 한옥 지을 때 이런 식으로 먼저 기초가 있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무 기둥. 이게 확대 기초라고 생각하세요. 확대 기초. 그리고 우리가 뭐 콘크리트로 건물 지을 때 기둥이 이렇게 4개 있잖아요. 4개. 하나, 둘, 셋. 콘크리트 기둥을 받치는 기초인데, 이 기둥보다 약간 정도 이렇게 좀 확장해가지고 기초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확대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상부의 구조의 하중을 확대하여 직접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가 확대 기초고, 전면 기초는 뭐냐면요, 우리가 뭐 시골에 집을 지을 때 그 버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땅 파기, 터 파기를 해서 여기다가 뭐 잡석 같은 거 깔고 여기다 전체로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가 있죠. 지하실을 안 만들 때. 그리고 요 위에 이제 건물을 세웁니다. 그럼 이게 어때요? 전면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쳐가지고 기초를 했다. 그래서 전면 기초.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확대 기초만으로 집안의 지지력이 불충분할 때 전체의 기둥 하중을 하나의 기초 슬래브, 이렇게 하나의 큰 기초 하중을 만들어서 그 위에 기둥을 세워서 하는 게 전면 기초. 그러니까 이 전면에다가 기초를 치는 게 전면 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먼저 직접 기초, 깊은 기초. 직접 기초에서 확대 기초하고 전면 기초를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고, 또 이거는 이제 2차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적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숙지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죠. 여기 있네요. 전면 기초는 식으로. 전체 전면에 하는 기초.